미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하락 출발했었던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 어쨌든 혼조 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투자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FOMC는 금리를 동결을 했고, 또 경기 성장 전망치도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기가 만약에 느리게 성장하면 추가 부양책도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죠. 자,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이제 타결 임박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이 부분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주는 유독 매수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라든지 또 이 배터리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되는 그런 얘기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 전기차 배터리주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번에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환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수출 기업들의 실적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커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가운데 개별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이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순환매 정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시장도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우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 잘 못 오르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나스닥, 그리고 살짝 주춤하는 이런 다우지수,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코스피도 주춤거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자금이 이제는 약간은 성격을 조금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격 바꾸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돌아섰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장 방향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순환매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가 0.15%포인트, 뭐 이 정도면은 괜찮죠. 뭐 이렇게 크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보합, 뭐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00포인트 이상 유지를 계속 해주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내용이 또 좋은 게 장 막판 들어서면서 거의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2시 반, 2시 한 40분쯤 돼가지고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들은 또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이제 수차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FOMC가 가장 궁금하실 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료금리로 동결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뭐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료금리 딱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호재에 대한 재료들이 눈앞에 빵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투자자들이 일단 안심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또 경제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죠. 다만 이제 이 FOMC의 발언 속에서 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실망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기 성장률이 만약에 더디게 진행된다라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나빠진다면 경기 부양을 하겠다,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부담될 게 전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FOMC는 일단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023년 말까지 이런 그 재료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매월 최소 800억 달러의 국채, 그 다음에 400억 달러의 모기지 증권을 매입하겠다라고 적시를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채권 매입의 규모와 그런 어떤 크기가, 그 다음에 기간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양적 완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했고 더 확대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전망이 소폭 상향 조정이 됩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분기 때 마이너스 3.7이었는데 마이너스 2.4%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제 충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은 나오게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플러스로 넘어서게 되면서 더 좋은 그런 경제 성장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게요,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내년도에 4%, 이 선진국 지수가, 선진국 시장이 4%씩 경제 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네, 또 4.2%로 또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 한 해가 이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증시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고요. 시장을 먼저 끌어내린 그런 재료도 있습니다. 뭐냐면 소매 판매. 사실 이 부분은 악재는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11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크게 줄었다라는 거죠. 이제 예상치보다 큰 폭의 하락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지난 10월에는 뭐 0.3% 정도 증가였었는데 이게 0.1% 감소로 하향 조정이 된 데다가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1.1%나 감소치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0.3이었는데 1.1이면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게 되면서 일부 지역들의 경제 봉쇄 강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 시점부터는 다시 소매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12월은 이제 그 연말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쇼핑 시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매 판매는 소폭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글쎄 뭐 예년치보다는 더 떨어지는 모습은 일단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는 일단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신통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다만 백신 이후로 이제 상황이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소매 판매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연준의 예상치대로 이렇게 경제 성장이 더 빨라지는, 더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일단 악재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 또 하나의 뉴스. 거의 장 마감 시점에서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미국 의회에서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것이 임박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안건을 분리해서 상정하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 이게 뭐 7천억 달러 규모라고 일단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 1인당 600에서 700달러를 지급하는 안건, 여기다 추가적으로 추가 실업수당까지도 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포결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즉 포결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네, 통과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좀 서둘러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연방정부의 폐쇄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18일, 즉 이번 주 안에 가결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세출 법안과 일원화가 되어 있다. 즉 같이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정부 폐쇄도 일단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부양책도 신규로 타결이 되는데 그 안에 국민 1인당 600에서 700달러 지급, 그 다음에 추가 실업수당 연장, 이 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무슨 연방정부를 지원하자는 법안이나 뭐 기업들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거,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당장 국민들이 이제 소비를 얼어붙게 만들고 생활을 힘들게 만든 것이 이렇게 당장 돈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소비도 좀 늘어나게 될 테고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렸던 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는 타결이 임박해 있다는 소식. 그렇다면 타결이 된다라면 뭐 주말장에서 움직임들이 또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다면 뭐 사실 시장에서 나타나는 걱정거리들, 뭐 소매 판매가 좀 줄어서 소비가 좀 줄어서 경기가 지금 당장 안 좋은 것이 체감돼서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금리도 동결을 하게 되고 백신도 이제 주사를 맞기 시작하게 되고 경기 부양책도 타결이 임박했다라면 이제 앞으로 기대감들이 더 커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뭐 혼조 양상, 보합권 뭐 이런 모습 나오고 있지만 크게 걱정할 것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외국인들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1조 5천억입니다. 이번 달만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먹은 게 1조 5천억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았네요. 그죠? 한 2조쯤 판 줄 알았는데 아직 덜 팔았네요. 근데 뭐 요 정도 팔았으면 이제 다시 사들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1조 5천억을 내다 팔았는데 한 달 만에 이제 순매도로 전환된 이 와중 속에서도 LG화학이나 삼성 SDI에 대해서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달에만 LG화학을 1조 5천억 가까이 사들였고 주가가 크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 LG화학이나 삼성 SDI 즉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 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입체적인 어떤 분석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연도에만 뭐 700% 정도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훨씬 뛰어넘어가지고요, 쭉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 이 부분들은 이제 전기차의 호황, 이것과 직결된다, 뭐 이렇게들 많이들 분석하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유럽, 미국, 중국이 전기차 호황의 큰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런 1등, 2등이 기업이잖아요.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차전지 배터리는 뭐 전기차가 무슨 모델이 나오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과 삼성 SDI는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는 분석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에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LG화학은 내년에 3조, 삼성 SDI는 1조 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그 기업 분리를 통해 가지고 부담이 좀 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도에 코스피에 상장할 것이다. 이것이 시가총액이 약 50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배터리 사업부가 분리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LG화학 쪽에 계속 집중할 것이냐, 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뭐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제 자회사가 더 성장을 잘 하게 되면 모회사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길게 보고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괜찮은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그 장기적이라는 게 뭐 1년, 2년이 아닐 테고요. 뭐 5년, 10년 이렇게 내다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어야지 전기차 비중이 30%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업이 분리된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LG화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 관심이 식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은 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배터리 부분을 떼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여기에서 또 유상증자나 기타 등등 나오게 되면서 LG화학의 지분이 뭐 상대적으로 쪼그라들겠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LG화학을 계속 투자할 것인가,
기업 가치를 내다보고 길게 투자하시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글쎄요라는 생각을 자꾸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흐름의 그 중심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신규 상장한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상태에서는요, LG화학보다는 삼성 SDI가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삼성 SDI의 어떤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어떤 관심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배터리 시장 쪽에 대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가능하시다면 뭐 5년이고 10년이고 쭉 데리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장, 시장의 규모 확대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만 투자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길게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을 더 크게 키워가시는 것, 덩치를 더 크게 키우시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추세를 따라서 진행이 되다가 상승이 진행이 되다가도 조정을 또 받는 그런 추세의 어떤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샀다가 또는 팔았다가 다시 살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만 전략적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게 보신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다른 기업들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뿐만 아니죠. 이건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더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한국이 이번에도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재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환율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를 했고요. 인도, 대만, 태국을 새롭게 관찰 대상국으로 추가를 합니다. 관찰 대상국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단 감시를 받는 거예요. 감시를 받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삐끗해서 잘못했다, 마음에 별로 안 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됩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제재 권고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미국 기업의 어떤 투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환율 조작국이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괜찮은 모습이죠. 다만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됐을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환율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1년 동안이죠.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네, 미국과 대비해서 흑자가 당연히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되는 기업, 되는 국가,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일방적인 시장 개입, 이것이 해당이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를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환율 조작국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 환율 조작국이 되지 않으려면 현재 상태에서 달러 매수를 못 하는 거죠. 즉 시장에 개입을 못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달러를 풀어버리게 되면 환율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사실 미국의 어떤 횡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달러가 약세 국면을 보이게 된다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한 그런 기업 실적 보존이 또 되겠죠. 왜냐면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겠죠. 환율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 하락에 따른 그런 실적의 감소라든지 그런 효과를 좀 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미국의 이런 그 환율에 대한 어떤 그 조치들이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이 환율 조작국이든 환율 뭐 관찰 대상국이든 간에 환율이 계속해서 끌어져 내려가는 그런 상태, 즉 원화 강세,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내려가는 상태 속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저평가 구매에 놓여 있는 또 내년도 경기 활성화에 따른 뭐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뭐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럴 테고요. 그런 경기 활성화의 어떤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매수세가 확 쏠리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고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실적의 어떤 저하 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환율이 하락함에 따른 또 환율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건 환율에 대한 부분만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업들 저평가 해소 국면이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외국인들의 매수는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대형주 쪽 집중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일단은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율 조작국 그 다음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 당국이 얼마만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느냐 거기에서 일단은 이번 그 흐름들이 정부의 평가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 나가야지 될 것 같긴 한데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도 문제고요. 또 여기서 올라가도 문제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외국인 쪽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세를 보였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FOMC는 금리를 동결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경기 부양책도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차 배터리주를 열심히 사들였는데 저평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성장할 산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드렸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자, 미국의 재무부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계속 유지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정부 당국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개입하기가 좀 껄끄러워졌는데 환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허풍을 좋아하고 기업 실적의 일상적인 등락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조금만 사라져도 주가는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거품이 낀 주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보통 거품이 끼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상승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관심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면 이게 관심이 식어버리는 관심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 주가는 형편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하락이 기업의 원래 가치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 가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은 아닌지 그런 종목들은 항상 고점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는 그런 매수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만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